1822 군인복지 기본계획이 수립 확정됐습니다. 향후 5년간 우리 군의 복지는 무엇이 바뀌고 얼마나 달라질까요? 장병들의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정 이후 세 번째 군인복지 기본계획이 마련됐습니다. 5년 뒤 우리 군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중단기 복무자와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1822 군인복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1822 군인복지 기본계획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권영철 국방부 보건복지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승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진 함께 여는 미래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국 수호를 위해 굵은 땀을 흘리는 군 장병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우리 군의 자긍심이자 튼튼한 국방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군의 복지 현조선은 어떠하며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또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좋을지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에 저희가 1822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복지 기본계획은 세 번째 수립하는 겁니다. 네. 2008년도에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0812, 그다음에 1317, 그리고 이번에 182 이렇게 세 번째 수립되는 것이고요. 네. 그동안 이 복지기본계획들을 시행해 오면서 군 관사를 건립한다든지, 그다음에 병사 봉급도 일부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병영생활관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개선한 등 여러 가지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의 어려움도 일부 있고 해서 아직까지도 미흡한 분이 많은데, 특히나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원 문제, 네. 그다음에 자녀 양육 이런 것들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취업이 어려워서 취업 지원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반면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의무 복무하는 그런 명분 하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또한 의식주 같은 것들도 계속 개선은 하고 있지만 사회가 지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전 추세에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소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을 좀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해 네. 주신 대로 1822 군인복지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향후 5년간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텐데 어떤 정책들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인지요? 예. 이번 1822 군인복지 기본계획의 목표는 저희가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중점은 이전 계획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면 중기와 단기 의무 복무자들, 그리고 하위 계급자에 대한 복지를 대폭 증진시켰다는 것이 이전 계획과 차별이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지원, 네. 그다음에 주거, 자녀 양육에 대한 과제들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네. 병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복무에 따르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그리고 군 생활이 생산적인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개발 지원 같은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공통복지 같은 경우에는 군복지시설 이용 등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를 하고, 네. 의무 복무 등을 통해서 의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렇게 2008년 군인복지기본법 제정 이후에 이제 세 번째로 수립된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182 군인복지기본계획인데요. 이 중점 사항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방금 복지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군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국방을 구현한다. 이 목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맞춤형으로 병복지는 병복지대로 예. 또 이제 간부복지는 간부복지대로 또 공통복지는 공통복지대로 이렇게 나누고 네. 다시 그걸 다시 26개 과제로 이렇게 해서 맞춤형이면서도 체계적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좀 높이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5년 계획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 이런 게 이제 되게 이제 개선의 여지도 상당히 많아 보이고 네. 여건이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도 많은데 이제 그런 여건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 어떨까 하는 부분은 좀 네. 추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이 계획이 잘 짜여졌으니까 네. 저는 아주 잘 시행될 걸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변화된 안보 상황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계획이 이제 완성되는 2022년이 됐을 때 네. 그때 국민들이나 아니면 군인분들이 이 정도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할까? 사실은 좀 그러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요구도 또 생길 것이고 네. 그때마다 뭐 교수님 말씀처럼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다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환경 조건 하에서는 참 괜찮게 만들어진 계획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의 군인복지라고 하는 것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에 좀 중심이 돼 있었다라고 본다면 네. 이번의 계획은 삶의 질을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좀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국가의 책임도 한층 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멋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현실로 실행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2번의 계획을 봤지만 예산 수반이 잘 되지 않아서 예. 계획처럼 마무리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계획은 정권이 끝나는 시기까지 딱 맞물리는 것이니까 네. 예산 수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예산 확충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182 군인복지 기본계획 중에서 간부복지 분야 세부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부복지는 저희가 중단기 복무자 그리고 장기 복무하는 군인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중단기 복무하는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한 3년 그리고 5년 근무하고 나서 전역을 하는데 그 나이대가 대략 한 30대 전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 연령대가 대부분인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 취업이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었는데 예. 지금은 전직 교육기간을 중기 복무자 대상으로 한 1개월 정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부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취업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가 한 3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좀 더 늘리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현재 군에 이건 중기도 포함이 되고 장기 군인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군에 근무한 경험이나 경력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저는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NCS라고 해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도입을 해서 모든 업무를 표준화를 시켜놨습니다. 네. 근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직 도입이 안 되다 보니 하는 업무가 서로 매칭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NCS를 국방 분야에 도입을 해서 군에서 복무한 경험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NCS를 국방 부문에도 도입하는 과제를 담았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단기 복무자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네. 당직 근무가 제일 힘들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저도 군에서 학사 장교로 근무할 때 보면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당직 근무를 쓴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하위 계급자들의 당직 근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보상이랄까 그런 의미에서 당직 근무비를 인상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예. 현재 한 일일 5천 원 정도 주고 있고 공무원들은 한 일일 2만 원에서 3만 네. 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갈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네. 다음 장기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자녀 양육 문제 네. 그리고 주거 지원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한 1년 5개월, 1년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 저희가 군 관사를 건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현실이고 네. 또 최근에는 전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전세 지원 금액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월세가 사회에서 또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 월세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또 대두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5개년 기간 중에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 문제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네. 또 이 뒷부분에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군 어린이집을 대폭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외에 양육하기 위한 뭐 육아 시간 같은 것들도 좀 확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 좋습니다. 잘 진행됐으면 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세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국장님,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중단기 복무자의 경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안정적인 사회 정책을 위한 취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현재 어느 수준이고요. 그리고 같은 연령대 일반 구직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취업 역량 수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제대 군인들의 취업률은 대략 한 54% 수준이 됩니다. 네. 54%라는 것은 전역을 하면 그중에 한 반 정도만 취업을 하게 되고 나머지 반은 바로 취업을 못한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이게 취업 준비도 우리 전역하는 간부들 같은 경우에 많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를테면은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 도서관이라든지 또 학과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취업 정보도 접할 수 있고 또 같이 공부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군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지역이 좀 시내하고는 떨어진 네. 외진 지역이 많고 겨고지이고 또 야외 훈련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취업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고 현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취직을 준비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이 취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바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구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우리 군 간부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좀 급선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이제 10년 미만 그 중단기 근무자의 경우 연령대가 30, 40대이고 이들은 또 생애 주기상 따져보면은 소비와 또 수입이 또 가장 많을 연령대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들의 취업 역량 강화 방안이나 또 취업률 제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군인 조직이 이제 피라미드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계속 뭐 계급 정년이다 뭐다 하면서 계속 정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나와서 자기 연령대에 맞는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청년 실업이 워낙 많고 대학생들도 취업하기가 되게 어렵고 또 그 연령대에 취업하기가 또 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는데 네.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깥에 사회의 어떤 여건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 평생 학습 시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군 조직 자체가 상당히 학습 조직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여건이나 이런 게 상황이 어려운데 실제로 가서 이제 정보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제 제공을 한다는 거든가 네.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정년이나 이렇게
퇴직 이후에 새로운 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을 저는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필요하다면 뭐 훈련도 시켜줘야 되고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또 기회도 제공해줘야 되고 또 나름 이제 국방부나 뭐 이런 군 입장에서 큰 기업이라든가 또 유관기관이나 이런 쪽과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해서 네.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난달이죠. 국가보훈처에서 그 제대 군인들의 해외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 상담 요원까지 이렇게 위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다양한 어떤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대상자가 중단기 복무자를 위해서 어떻게 또 어떤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는지요. 저희가 올 3월 달에 그 일자리 위원회하고 함께 전역 청년 장병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책의 주안점은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전직 지원 이 대책들이 주로 장기 군인, 그 직업 군인, 특히 10년 이상 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이 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 그 청년 장병 일자리 대책은 그 단기 복무자들 그리고 중기 복무자들을 대상으로 집중하는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겼고요. 네. 그 구체적으로 한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사람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잘 모릅니다. 네. 평상시에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교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 보지 않고 군에 복무하다가 이제 전역할 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한 것이 전문 직업 컨설턴트를 예하 부대로 보내서 자기 진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전문적으로 1대1로 심층적인 면접 그리고 취업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직접 1대1로 취업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당장 모든 인원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부대부터 시행을 하고 점진적으로 인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기 그리고 복무자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전직 교육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3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좀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 취업 박람회라든지 구인 구직 만남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 방문 등과 같은 교수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서 우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취업 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가보훈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미 2016년도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K-무버스쿨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K-무버스쿨 사업이라는 것은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국방부 전직교육원에서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지금 저희가 해외 취업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 한 20여 명 정도 실적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는데 그건 또 추후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일단 중요한 것이 그 취업 대상자의 어떤 그거를 좀 세분화시킨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 복무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 지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님, 군인들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릴까요? 직업군인분들이 대령을 마칠 때까지 통상적으로 평균 34번 정도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군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군인 가족들과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분들은 아직 군인 복지라고 하는 말, 주거 복지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전의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관사 자체가 좀 부족한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전세금이나 이사비라고 하는 것이 현실성이 좀 부족해서 이걸 좀 현실화로 맞추는 문제도 필요한 것이고요. 최근에 그 군인복지 실태조사를 2017년도에 했었는데 이때 장병분들의 관사의 불만족 사유가 뭐냐라고 하는 조사에서 25%는 낡아서 별로다라고 말씀하시고 20%는 작아서 문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체의 현황도 문제지만 그동안은 이제 예산의 부족으로 그 관사를 수급하는 것에만 좀 급급해서 관리하는 것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적정 보수비를 좀 반영해서 유지 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현재는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을 각급 부대별로 알아서 재량 사업처럼 부여하기 때문에 네. 이걸 제대로 관리하는 부대는 조금 관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부대로 가게 되면 정말 허름한 관사에서 묵어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일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국방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예. 그거는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네. 몇 개 국한된 지역에 한해서 시범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시범 적용 결과 아주 뭐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은 그걸 전군으로 이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사회적으로 여성 인력 진출이 확대되면서 최근에 화두가 된 것이 일가 과정의 양립. 이것이 또 여군 인력 확대와 함께 군에서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 어떻게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군이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군뿐만이 아니라 여성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군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군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군 간부 기준으로 하면 약 5.5% 되고 있고요. 이번에 국방개혁에서는 그 여군 인력을 2022년까지 8%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군 인력이 17,000명 정도 네.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여군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준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편의시설들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훈련소 그리고 일선 부대에서 여군과 관련된 화장실, 그다음에 휴게실, 예. 그다음에 육아를 위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확충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군이 그 계속적으로 그 우수한 인력들이 그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양육,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임신 중에는 현재 저희가 임신 초기 그리고 임신 후기에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육아 시간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임신 전 기간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면 1년간 당직 근무를 면제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생후 1년까지만 한 근무 시간을 1시간 정도 단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한 5세까지, 자녀가 5세까지 될 때까지는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5세까지 자녀 양육 시간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 양육이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굳이 어머니만의 부담은 아니고 네. 남편들도 당연히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휴직을 현재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남군들도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육아휴직 인원이 한 연간 1,800명 정도가 되는데 예. 여군이 한 1,200명 정도가 되고 남군이 한 600명 정도여서 거의 지금 30%가 남군입니다. 네. 최근에 한 2, 3년간 저희가 노력한 결과 남군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예. 이러한 것들도 더욱더 활성화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진급하는데 피해를 주게 되면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을 꺼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적 기간에도 산입할 수 있도록 최근에 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는 둘째 자녀까지는 1년간만 진급 최저 기간에 산입을 하고 셋째부터 최대 3년까지 하는 것을 둘째 자녀 이상부터 최대 3년까지 다 반영할 수 예.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저희가 도입하는 사업이 가족 친화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 가족 친화 인증 제도라는 것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기관이 자녀 양육이나 그다음에 모성보호 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친화되는 정책 등을 수행하는지를 측정을 해서 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18개 부대를 대상으로 저희가 도입할 예정인데 네. 이 제도를 활성화해서 많은 부대들이 가족 친화 인정 제도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녀 양육하는데 큰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군 조직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태어났을 때는 한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요즘은 40만 명도 안 태어나고요. 작년에는 35만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올해도 지금 지난 2월 달에는 3만 명이 안 태어났대요. 그래서 30대 중반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각한 그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것이 결국 뭐 국가 경쟁력이나 국가 방위력하고도 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남녀 평등 문제에 있어서 좀 남성 우월주의 또 남성 우위 사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그게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저는 군대가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도 사실 거꾸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군대에서의 그 남녀 평등 문제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도 저는 뭐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여성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남성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정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국가를 위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되게 조금 상당히 열악한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를 키우려면 사실 어린이집도 필요하고 예. 또 뭐 돌봄 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는 보충 학습하는 기관도 필요하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이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나 일가정 이 양립을 위해서는 저는 국가 차원에서 또 지역 사회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배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군조직의 일가 가정의 양립은 사실은 그 부모님들이 군 복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대표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어떤 제도를 조금 지원해 줄 테니 잘 해봐라 라고 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요구해 왔었던 슈퍼우먼을 그대로 양산하는 것, 그걸 잘 견뎌내는 사람만이 기존의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잠깐 쉬었다가도 알아서 경쟁해봐라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네. 이제는 좀 이걸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라고 하는 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전체적인 큰 틀을 아예 일가정 양립과 그 일가정 양립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고 네. 하는 것으로 좀 치환하는 것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청와대 같은 경우도 휴가를 좀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네. 하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휴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적 시스템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휴가계를 내놓고도 심지어 출근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출산휴가나 양육휴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제도가 있으니 알아 신청해서 써봐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정 정도는 초기 단계에서는 강제적인 의무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국장님 두 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군인들은 근무지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근무하는 곳이 또 먼 외딴 곳도 많고요. 또 비상대기를 해야 되는 군 임무 특성상 자녀들의 보육이나 교육의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예. 자, 이런 점은 또 어떻게 보완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예정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 부대 자체가 시내하고는 좀 떨어진 외곽에 있다 보니 자녀 양육할 여건들이 많이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 부대 주변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군 직장 어린이집을 17년 기준으로 한 125개입니다. 근데 이것을 22년까지는 한 164개 정도로 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군 직장 어린이집이 어려운 곳,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공동 육아 나눔터라고 해서 네.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양육을 하면서 육아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 육아 나눔터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인들 하면 흔히 떠오르는 단어가 비상대기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네. 특히 부부 군인들 같은 경우에 동시에 야외 훈련을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당직 근무를 쓴다든지 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군 직장 어린이집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네. 다만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군인들이 비상 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야외 훈련을 나갔을 때 아이들을 안심하면서 맡길 수 있도록 예. 그 24시간 그 자녀 양육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공동 육아 나눔터 명칭도 아주 네. 마음에 듭니다. 좀 활성화가 잘 됐으면 하고요. 자, 계속해서 182 군인복지 계획의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병복지 분야의 세부 추진 과제인데요. 무엇이 있습니까, 국장님? 예, 병복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병의무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익히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병봉급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 장애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많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애 보상금을 인상하는 과제도 담았고, 그리고 국민연금 군 크레딧 확대 이 과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 복무 기간 중에 생산적인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기개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교 원격 그 강좌를 수강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 이런 것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이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병 생활이 편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서 저희가 새로이 담았던 과제가 그 개인 휴대폰 사용 허가, 그리고 병들 같은 경우 제초나 제설과 같은 사역 업무를 최소화하는 과제, 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네. 병 봉급의 그 연차적 인상은 국정 과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장애 보상금의 인상이라든가 또 국민연금의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추진 이 방안이 좀 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올해 저희가 병 봉급을 한 88%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장 기준으로 해서 한 40만 원 정도까지, 이것은 40만 원 올렸을 경우에 2017년 최저임금의 50%를 달성 목표로 했을 때 30% 수준이 되는 네.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그것을 40%, 그리고 2022년도에는 50%까지 해서 한 65만 원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병봉급 인상과 더불어서 병사들이 전역을 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학자금을 한다든지 또 다른 데 목돈으로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병봉급을 저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장병 희망 적금이 있는데 그 제도를 좀 더 개선을 해서 월 2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것을 40만 원까지 불입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비과세 혜택, 그리고 적금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금리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다음 달 정도 되면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장애 등급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부상 정도의 비례에 봤을 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인 장애 보상법을 저희가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 법안에 의하면 이 장애 보상금 규모를 3배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군 복무한 기간을 일정 기간 추가해 주는 겁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에서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추가 인정 기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국방 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자, 교수님, 정당한 보상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적절하게 이행됐을 때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예, 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그림에서는 쉽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앞으로 좋아지겠다 뭐 이런 건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봉급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고요. 그 병들의 그 근무 기간이 단축된다고 그러고 또 남북 관계도 좋아질 것 같고 뭐 종전 선언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네. 저도 이게 수업 들어오는 남학생들이 선생님 앞으로 군대 안 가면 안 가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늦게 가면 봉급도 많이 받고 기간도 단축되니 먼저 갈수록 손해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이익을 관계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던 친구들이 계속 연기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친구는 대학원까지 졸업하면 그때까지 연기하면 한 4, 5년 연기할 수 있는데 그때쯤 되면 난 군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갈수록 좋아지는 계획처럼 보이면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인 상황이나 여건의 문제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보통 이제 먼저 하면 유리한 게 있고요. 먼저 하면 손해보는 게 있는데 이 군대 문제가 먼저 하면 손해라는 느낌이 안 가도록 하는 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당하고 충분하고 또 적절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국장님 이런 점 좀 고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전역 후에 그 취업을 해야 하는 의무 복무 장병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취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좀 더 필요할까요? 우리 병복지 세부 추진 계획 13가지 중에 이제 4번째 항목으로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른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국방 전직교육원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네. 또 실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으로서 군대를 택하다가 다른 직업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취업 지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이슈일 수 있겠습니다만 의무복무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그런 측면과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84% 이상의 국민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상태에서 다시 또 돌아가는 곳이 이제 대학일 경우가 훨씬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국방부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그동안 우리 진로교육을 12,000명 정도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집단 상담 교육을 9,000명 정도 이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이게 일부 인원만 해서 형평성의 측면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반대로 이걸 모든 사람에게 다 교육시키는 그래서 작게 교육시키는 것보다 실제로 취업이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선택과 집중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의무장병들에게는 좀 그 일반 직업 군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취업 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국장님 그래서 이제 병사들의 취업 지원 좀 더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또 자기 개발에 대해서도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또 새롭게 신설되고 강화시켜갈 예정이신지요? 김광진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사들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병사들 같은 경우에 80%가 대학교에 다니다가 온 재학생이 많고요. 그리고 20% 정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가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그런 병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를 같은 께 취급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앞에 말씀드린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졸업한 병사들을 대상으로는 바로 나가면은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바로 그 진로 탐색 교육, 그다음에 전역하고 나서 직업 교육, 그리고 직업 교육을 하고 나서는 그 우수 중소기업들과의 매칭을 시켜서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올해 구축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로 취업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진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진로 도움 교육이 필요하고 상담 위주로 좀 많이 갑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민간 전문 컨설턴트를 예하부대로 보내는데 거기서 교육을 두 부류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한 부류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졸, 그다음에 대졸 취업, 고졸 또는 대졸한 장병, 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대학교 재학 중인 부류 이렇게 해서 아예 그룹을 두 개로 나눠서 예. 컨설턴트가 교육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 중에는 아직까지 고졸을 하지 못하고 온 그런 병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사들에 대해서는 저희 검증고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교재비와 응시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군복무 중에 익힌 그 경험이나 기술들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 자격증 취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다가 온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네. 저희가 원격 강좌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한 141개 대학 정도가 원격 강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 165개 정도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경험들을 리더십이라든지 뭐 또 다른 과목에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고등교육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개별 대학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군 경험들도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네. 장면들이 선호대에 맞게 정말 맞춤형 자기개발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요. 182 군인복지 기본계획 중에서 병, 직업군인 공통복지 세부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통복지는 앞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군에 대한 복지시설 이러한 것들을 현재 장기 군인 그리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군에서 복무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그런 논리대로 하게 되면 이 의무 복무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예 강제적으로 일정 비율을 할당을 해서 단기 복무자들도 군에 있는 복지시설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군 의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간부든 병이든 상관이 다 해당이 되는 사항들인데 이 군 의료 시스템도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네. 정말 군 복무하는 동안에 근심 걱정 없이 아프지 않고 복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군 의료 서비스 경우는 단연간 우리 군에서요, 노력도 하고 개선도 많이 했지만 국민의 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병들 중에는 군에 갔는데 민간병원을 또 이용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개선책이 필요할 텐데 민군 협진 어떻게 좀 더 보완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또 우려되기도 합니다. 자칫하면은 민간 의료 서비스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보완책 없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장병들이 민간 병원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하는 건수와 민간 병원에 나가서 진료를 받는 건수를 합치면 대략 한 230만 건이 됩니다. 연간. 네. 근데 그 비중이 군 병원에서 한 50%, 그다음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50% 해서 거의 반반 정도 예.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군 병원이든 민간 병원이든 그 건수가 공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보다 많이 병원을 찾는 그런 추세가 우리 군에도 반영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그 군이든 군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늘어나지만 우리 군 내부에서도 군 의료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일단은 군병원을 찾는 병사들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군 협진이란 거는 그 현재 국군 외상센터를 2020년에 저희가 개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외상센터가 개원이 되면 그것을 군 의료진만으로 운영을 하면 그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네. 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민간대학병원의 의료진이 국군 외상센터에 상주를 하면서 네. 우리 군 의료진하고 함께 군 병사들 그리고 민간인도 같이 함께 진료를 하는 그 개념이 바로 민군협진입니다. 네. 그래서 민군협진이라는 것은 우리 군 의료 수준을 민간 의료의 역량을 협조를 받아서 올리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 민군협진을 통해서 오히려 민간 병원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민간 병원으로 가는 환자를 줄이고 군 병원을 보다 많이 찾게 하겠다는 네. 것이 바로 민군협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의료 협진도 중요하고 2020년이 되면은 국군 외상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좀 더 높일 수 있게 됐는데 그 인력 수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 어떤 병원 수준의 그런 의료진이 또 확충이 되는 건지. 예, 우선은 그 국군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군 인력도 필요하고 민간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 인력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보를 해서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 있고요. 네. 민간 인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범 사업을 올해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시범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와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2020년경에는 민군의 적정 규모의 인력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사실 이 국군 외상센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군 의사는 크게 부족하진 않고요. 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간호사와 약사 그리고 의료기사들이 많이 부족을 합니다. 네.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비율이 한 1:2 정도 많은 데는 또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우리 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입니다. 그리고 사단 의무대 같은 경우에는 진료 과목이 한 6, 7과목이 되는데 네. 간호장교가 1명 또는 2명 이 정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간호사 같은 경우 올해 저희가 한 340명 정도 그 군 의료 인력 채용 규모가 있는데 네. 거기에 많은 비중들을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할애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약사라든지 그다음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이와 같은 의료 인력들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네.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숙련 의료인의 부족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특히 군의관에게 해당이 되는 사안인데 군에 있는 의사가 한 2,4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중에 장기 군의관이 실제 임상에 그리고 정책부서에 종사하는 사람을 다 합쳐서 한 90명 정도가 이 장기 군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숙련된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전문 의사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의대를 위탁 교육을 보내서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는데 연간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그 인력들이 지금은 수련 중에 있고요. 네. 2021년도부터 현업에 복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2021년 이후부터는 군에도 장기 군의관 경험을 가진 의사들이 많이 확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좀 정리해 보면은 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적, 양적 측면을 다 같이 이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대표님, 이렇게 군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어떤 제고도 중요하고 또 국민 신뢰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방부는 매년 예산을 들여서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라고 네. 생각하면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군 의료 인력의 전문성 말씀하셨고 간호사 숫자의 부족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간호사의 인원수의 부족보다도 그것을 옆에 도와주고 있는 지금 의무병사 같은 경우는 의료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체 우리 군의 의료 인력 중에서 54%가 의무병사들이 차지하거든요. 한 8,000명 정도의 인원이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 지금 장병들은 의료 자격이 없는 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들을 군복무 기간에는 의료 자격을 주면 된다라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네. 기술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상태 안에 지난번에 우리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도 권고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17개 정도의 군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좀 분산되고 네. 지속적인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좀 통폐합해서 규모 있는 군 의료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선 부대로 가면 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군 의료 사고, 특히나 뭐 군 의문사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일반적인 감기나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바로 레지던트나 이제 자격을 얻고 나서 바로 군대로 오기 때문에 네. 임상 경험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군의관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지금 의무병사로 대체하는 상황인 것인데 이것도 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뢰라고 하는 것,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근의료라고 하는 것이 외곽병원으로 가지 않고도 군병원도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할 텐데 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좀 제시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 군의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도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면 민간병원으로 가시는 상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건강검진도 군 수도병원에서 하고 대통령의 주치의도 수도병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그 군인과 관련한 분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네. 군 의료 체계도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군 의료 체계 개선에도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182 군인복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 말씀씩 듣고 가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는 뭐 군인 복지가 더 많이, 더 빨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최대한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제 군대라고 하는 게 약간 안보와 국방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군인의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가 배려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군대 복지도 다 재원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재원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건 이제 외부의 인력 상황과 이 경제 상황 그리고 재정적인 어떤 문제와 잘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무조건 이제 외부에서 더 많은 걸 가져오기가 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약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저는 내부에서 어떤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리모델링하고 개혁해서 자체적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을 수 있으면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또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게 5년 단위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 뭐 최근에 그 남북 관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도 있으니까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면 그에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시행을 하려면 그때그때마다 중간 평가도 해야 되고 계획이 잘 짜여졌는지 잘 시행되고 있는지 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극적인 개선 방안도 언제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꾸준한 자체평가 필요하겠죠. 군에 애정이 많으신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도 교수님 말씀에 거의 100% 동의하는데요. 사실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잘 세우는 것보다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의 이 기본 계획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만족도를 잘 이뤄내지 못했다. 근데 그것은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수반의 문제였다. 예산 수반은 결국은
정권의 정책 결정권자들과 또 국민들의 관심도의 측면인 것인데 네.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남북 관계가 참 경색되어 있던 네.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 체계에 좀 집중돼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는 남북 관계가 좀 많이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기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의 필요성이 있는 네.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장병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방식의 기본 계획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뭐 다 또 반영해서 또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보다 집행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 병사들에 대해서는 의무복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를 했고 네. 그리고 군에서는 고생을 해봐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만연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고 각종 병영시설들은 우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맞게 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물질적인 시설 개선뿐만이 아니라 병사들을 그동안의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었는데 이분들도 이제 성인인 것이고 네. 그리고 자율적인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진 분이라는 인식하에 생각을 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리고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런 또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두 분도 계속해서 더 의견 주시고요. 또 국장님도 좀 더 개선을 많이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의 초석인 군 복무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충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해보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